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는 무려 101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 물품을 요구한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산 진단키트 200만 대 수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나토 군용기를 인천공항에 긴급히 보내 방호복 10만 벌을 가져갔습니다. SNS의 수송기에 한국산 의료물품을 싣는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루마니아 국민들은 하나같이 한국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한 루마니아 레티즈는 한국의 도움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스포츠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 작가책을 최소 10권 이상 읽고 이 특별한 국민이 있는 국가를 힘껏 홍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 루마니아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졌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응을 제대로 했습니다. CNN은 지난 25일 스페인이 중국에서 4억 6,700만 달러, 하나로 약 5,748억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입한 의료용품은 마스크 5억 5천만 개, 진단키트 550만 개, 인공호흡기 950만 개, 장갑 1,100만 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주문한 진단키트 정확도가 30% 미만으로 확인되며 사용이 중지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3일 체코의 한 언론은 중국산 진단키트를 받았더니 80% 가까이 오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중국산 진단키트가 문제를 보이자 정확도가 높은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진단키트를 포함해 의료물품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동시에 한국식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제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스페인 산체스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26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한다면서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루도 총리는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으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로 26일 G20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대응책들을 제시해줬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아무런 준비 없이 환자 수가 급증하자 국경을 막고 봉쇄 정책을 쓰면서 경제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리더가 된 한국은 철저하고 공격적인 방역 대책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범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이 이번 위기에서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면서 국제적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 시기를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 위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며 환자 수가 중국을 추월해 8만 5천 명을 넘었는데 현재 병상이나 의료 정비가 현저히 부족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마스크와 보호 장비 등 의료 장비들을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이란 등으로 전달했지만 이 또한 진단키트 등 불량품이 많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데이터가 축소되었을 것이란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 많은 비판을 했지만 자국이 안정되자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최고의 선진국가라 불리며 높은 시민의식이 추앙받았지만 이번 위기의 사재기를 일삼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의료 시스템의 한계 또한 드러내며 이에 반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라 불렸던 국가들에게서 한국을 칭찬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빌 게이츠는 미국은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성공 모델로 한국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해냈다. 왜냐하면 테스팅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이걸 배워야 한다. 이번 위기의 한국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 교과서, 모델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위기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라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이제서야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의 저력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에서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고 오늘 21일 오전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이날 반도체 소재 업체인 우리나라의 이 솔브레인이 최근 순도 99.9999999%에 즉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12-9 순도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그것도 일본이 직접 언급하며 역대 한국 정권의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 대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일본 측도 냉담한 시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민관이 함께 맹렬한 스피드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시작된 이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약 220여 개를 골라 공급처를 일본 외지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일본이 현재 굉장히 혈안이 된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아주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잡겠다며 자신있게 수출 규제 품목에 넣어버린 품목인데 이게 오히려 본인들에게 있어 독약이 되어버렸죠. 자, 동진 세미캠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증설하고 내년까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식으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화학회사 듀폰사가 국내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약 2,800만 달러 하나로 약 320억 원을 투자해서 지은 뒤 한국에 직접 납품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 버렸죠. 자, 동진 세미캠의 경우 극자외선 즉 EUV 포토레지스트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ARF 이머전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 최첨단 기술로 꼽히는 이 EUV 공정을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뿐입니다. 결국 대형 수요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점은 미국 듀폰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JSR, 시네츠, TOK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해온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이 한국에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계엔 긍정적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일본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게 되고 공급선까지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의 움직임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특정 포괄 허가 허용 등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해결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여태까지 해온 대로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가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둘씩 문제가 해결되고 가고 있는 와중에 바짝 긴장을 하고 삼성전자를 따돌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TSMC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3나노 공정 개발과 관련된 발표를 하자마자 TSMC 또한 이를 인식했는지 바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TSMC는 올해 시설 투자의 최대 80%까지 3, 5, 7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체 매출에서 7나노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르고 있으며 올 하반기 5나노 공정도 리스크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TSMC는 지난 16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한 17조 4천억 원 수준에서 160억 달러, 하나 18조 5,600억 원을 시설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149억 달러보다 최대 7% 이상 늘어난 금액이고, 매년 10조 이상 단위의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운드리 시장은 덜 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TSMC의 공격적인 행보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대부로 불리는 이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지난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을 아주 극찬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우 대단한 경쟁 상대다. 현재 TSMC가 일시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한두 개 전투에서 이겼을 뿐 삼성전자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TSMC가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라고 하면서 경계감을 보일 정도로 TSMC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를 단시간에 따로 잡고 시장 점유율 2위로 넘어온 상태이고, 또 비록 7나노 매출 비중이 TSMC보다는 비록 적지만 아직까지 최신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8나노, 10나노,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레거시 노드라고 볼 수 있는 이 14나노까지 최근 활발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EUV 공정을 활용한 세계 최초 양산 성공은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에서 가져왔지만, 아쉽지만 세미위키나 여러 하드웨어 사이트들을 좀 돌아다녀 보면 7나노까지는 TSMC와 삼성전자의 성능이 칩의 성능이 비등비등했지만 5나노에 이르러서는 TSMC가 좀 더 트랜지스터 밀도라든지 피치 등 성능, 퍼포먼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5나노 공정 칩이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공정 변환이 될 3나노 혹은 4나노 공정 즈음에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TSMC보다 조금만 한 발 더 빠르게 가져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TSMC의 대결 구도가 정확히 판가름 나는 시점이 바로 저 3나노 공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십 년간 파운드리 시장을 1위 해오던 기업을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지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어찌 되었건 반도체 시황에 맞춰 TSMC에 비해 조금 뒤처지더라도 전체 파이에선 계속 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모든 칩을 TSMC가 수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당분간 바짝 쫓기만 해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이 또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일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한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일본의 주요 강요들은 독도는 또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쏟아내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양국 관계에 이 일본 주도의 독도 도발 논란이 얹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망언 퍼레이드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어제자 국회 연설에서 독도, 즉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도 같은 취지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 꼭 전시관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개소리죠. 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토 영토 문제 담당상의 이런 발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독도를 놓고 일본 정부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조선시대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분명 되어 있는데 정말 파렴치함이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찌르는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독도 문제는 또다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